기출행추론 15장, 기출행추론 2권 15장의 바이오테크놀로지 131번 문제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둘 다 유도 만능 줄기세포를 만들어내는 과정에 대한 질문이 되겠어요. 전문적인 지식이 좀 많이 필요해가지고 수업 시간은 하지 않았었고요. 노벨상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발생에서 이런 거 배웠죠? 어떤 세포가 하나의 수정란이 생겼을 때 동물세포 같은 경우 분열하면서 점점 세포들은 분화하죠. 분열하면서 분화해서 최종적으로 뭐 여기 나와 있던 섬유화 세포가 된다든지 비세포가 된다든지 하겠죠. 근데 세포가 발생하면 할수록 분열 능력은 떨어지죠. 처음 수정했을 때 얼마 지나지 않아서 포배기 때 엠브리오닉 스템셀, 배아줄기 세포 같은 경우는 모든 조직을 다 형성할 수 있죠. 근데 조금 더 지나게 되면은 분열 능력은 좀 떨어지면서 분화는 좀 돼서 플루리포텐트한 스템셀, 다능 줄기세포가 됐다가 조금 더 분열하게 되면 멀티포텐트한 스템셀이 될 수 있죠. 헤마토포이틱 스템셀이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얘는 기본적으로는 혈액을 구성하는 혈구세포들을 만들 수 있지만 뭐 피부세포라든지 신경 이런 것들은 못 만들어내죠. 갈수록 어느 정도 분화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최종 분화된 세포들이 만약에 과거로 돌아가서 스템셀이 됐다면 우리가 인간이 신경을 새로 만들어낼 수 없는데 신경세포 같은 것들을 새로 생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 치료에 도움이 돼서 최종 분화된 세포, 나의 세포를 역분화시켜서 과거의 플루리포텐트한 스템셀을 만들자 하는 게 인듀스드 플루리포텐트 스템셀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스템셀이 아닌데 유도했다 해서 유도 인듀스드 유도해서 플루리포텐트 스템셀이 되면 다른 여러 가지 조직으로 분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스템셀이 되기 때문에 이걸 iPS 세포라고 하는데 최종 분화된 세포로는 뭐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섬유화 세포를 사용했는데 섬유화 세포 대신 B림프 이런 것들을 사용해도 상관없습니다. 어떤 세포든지 다 가능하긴 하다. 생식세포만 아니다면.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과거로 돌아가는 세포들이 어떤 특질을 가지는지 봤더니 최종 분화된 세포는 분열하지 않고 발현하는 유전자가 한정돼 있지만 과거에 있는 스템셀들은 발현하는 유전자들이 되게 많더라. 특히 스템셀들의 발현하는 유전자들을 내가 그러면 발현시켜주면 과거에 세포로 돌아가서 iPS 세포가 될 거 아니냐라고 생각해서 전사인자들을 전달하게 됩니다. 전사인자들. 근데 그 전달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 있었을 텐데 그냥 여기서부터 지식형입니다. 레트로바이러스 벡터로 전달하면 좋지 않겠냐라는 아이디어가 나온 겁니다. 자, 레트로바이러스 벡터는 특이한 점이 우리가 관심 있는 유전자를 관심 있는 세포한테 전달해 주는데 지금 이게 보라색으로 그린 게 레트로바이러스 벡터의 어떤 구조 일부를 제가 그린 거죠. 얘를 어떤 세포에 전달해 주면 이 세포에 전달해서 DNA가 잠깐 있지 않고 그 유전체에 삽입되는 특성을 가지는 게 레트로바이러스 벡터의 특징입니다. 삽입된다고 한다면 그럼 그 세포가 분열할 때마다 DNA가 같이 복제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계속 전달된 세포들은 계속 내가 전달한 레트로바이러스 벡터를 가지고 있게 됩니다. 이 레트로바이러스 벡터를 가진 세포들은 계속해서 전사인자 위에 나와 있는 이 옥트포라든지 클리프, 속스, 메이카 같은 유전자들이 계속 발현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레트로바이러스 벡터 안에다가 내가 이걸 계속 발현할 수 있는 프로모터를 새롭게 달아주는 겁니다. 이건 원래 가지고 있던 프로모터가 아니에요. 인위적인 프로모터고 계속해서 얘를 발현할 수 있는 형태로 레트로바이러스 벡터를 만들어 가지고 계속 얘가 전사돼서 계속 이 전사인자가 만들어지도록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옥토포만 하나 그랬는데 나머지도 마찬가지 3개도. 그럼 전사인자가 발현되면 얘가 스템셀에서 발현돼야 될 A 유전자, B 유전자, C 유전자들의 발현을 증가하기 때문에 얘네들의 스템셀의 성격을 나타나게 할 수 있다는 거지. 근데 이게 전달되는 게 뭐 100%는 아니잖아. 그래서 전달된 세포와 그렇지 않은 세포를 알아내기 위해서 레트로바이러스 벡터 안에 선별 유전자를 집어넣게 됩니다. 유전자. 이 유전자도 전사되고 번역되면 어떤 효소가 되는데 이 효소는 네오마이신과 같은 진액을 저해하는 저해제들을 분해해서 그러니까 즉 이 선별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애만 네오마이신이 존재할 때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레트로바이러스 벡터가 전달된 세포를 선별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오마신 저항성 유전자가 포함된 그리고 또한 4가지 전사인자가 포함된 레트로바이러스 벡터를 만든 다음에 섬유화 세포에 집어넣는데 DNA만 집어넣는 게 아니라 바이러스 형태로 집어넣거든요. 그래서 형질 도입이라고 합니다. 바이러스를 통해서 유전자를 전달하는 것을 형질 도입이라고 하죠. 바이러스를 통해서 유전자를 전달하는 거죠. 그러면 전달되면 프로모터는 늘 발현되는 거니까 전사인자도 발현될 거고 네오마신도 늘 발현되도록 합니다.
그래서 전달된 세포들만 네오마이신의 저항성 유전자가 발현되니까 네오마이신이 포함된 배지에 배양을 하게 했을 때 성질 도입되지 않은 세포들은 죽겠죠. 그다음에 2번은 지식형입니다. 재조합된 레트로바이러스는 DNA 삽입된 성질을 가지고 있어. 원래 레트로바이러스는 숙제 세포에 감염한 다음에 프로바이러스 형태로 존재하는 것을 응용한 겁니다. 원래 레트로바이러스가 숙주 세포에 삽입하듯이 이 재조합 레트로바이러스도 숙주 세포 안에 삽입하게 됩니다. 그럼 선별된 세포들이 전체 중에 일부 있겠죠. 세포가 되게 많이 있었더라도 형질 도입 효율도 뭐 100%는 아니니까 형질 도입되지 않는데 죽겠죠. 나는 이게 살아난 형질 도입된 세포들을 좀 더 많이 키우기 위해서 피더셀 위에 키웁니다. 피더셀은 살아남은 이 스템셀들을 더 많이 자라게 할 수 있도록 영양분을 공급하는 세포들이에요. 지식형 배양 보조 세포들은 유도 만능 줄기세포가 만들어졌다면 걔네들의 분열을 촉진해서 세포들이 늘어나도록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 선별해서 살아남은 애가 지금 3마리가 있다고 하면 처음에는 3마리밖에 없지만 피더셀 때문에 이 스템셀이 분열하면 사람의 눈에 보일 만큼 세포 덩어리가 되겠죠. 이걸 우리가 콜로니라고 부릅니다. 콜로니를 형성한다. 이렇게 된 유도 만능 세포는 앞으로도 계속 분열해야 되죠. 자, 우리는 10장에서 배웠어. 분열하는 세포, 암세포 이런 애들은 텔로머레이즈 활성이 다른 세포들, 정상 세포들보다 높아야 됩니다. 그래서 5번이 틀려서 답은 5번이 되겠어요. 끝. 자, 이거랑 연결해서 131번을 바로 풀어보도록 합시다. 2020년도 MD 문제인데 우리가 금방 배웠던 것처럼 사람의 섬유화세포 같은 데다가 레트로바이러스 벡터로 전사인자를 전달하면 유도 만능줄기세포가 될 수 있죠. 근데 이 레트로바이러스 벡터는 전사인자를 가진 이 DNA가 숙주세포 안으로 삽입되는데 우리 13장에서 배운 것 같아요. DNA 이질염색질과 진정염색질인데 제가 13장에서 잠깐 이야기했어요. 레트로바이러스는 랜덤하게 삽입되기 때문에 삽입될 때 이질염색질 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얘가 진정염색질 안으로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진정염색질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아까 말했던 옥트 3, 4 같은 전사인자가 잘 발현되겠지만 레트로바이러스 삽입될 때 이질염색질 안으로 들어가면 DNA는 가지고 있지만 이질염색질이라서 이 전사인자가 발현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발프로익산 같은 걸 처리해서 히스톤 탈아세틸 효소를 저해하게 되면 탈아세틸 효소에 저해지니까 탈의 반대니까 히스톤의 전반적인 아세틸화가 증가됩니다. 그러니까 얘를 처리하면 이 DNA가 다 풀린 상태로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응축된 염색질을 우리가 이질염색질, 풀린 염색질이 진정염색질인데 발프로익산을 처리하게 되면 다 진정염색질로 풀릴 수 있죠. 그러면 레트로바이러스 벡터가 여기 삽입돼 있든 여기 삽입돼 있든 지금 다 풀린 상태니까 전사인자가 잘 발현될 거고 뭐가 잘 된다? induced pluripotent stem cell 유도 만능줄세포가 잘 된다. 그래서 데이터를 보면 전사인자를 발현시킨 다음에 대조군에 비해서 발프로익산을 처리하게 되면 DNA가 풀리기 때문에 삽입된 전사인자가 발현이 잘 돼서 20대에 비해서 95 콜로니가 더 많았죠. 아까 콜로니임이 알죠. 콜로니 숫자가 이꼴 바로 그냥 IPS의 개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IPS가 더 잘 생기는구나. 그래서 기억 풀 수 있습니다. 크로마틴이 응축된 유전자 부위는 유도 만능 줄기세포가 섬유화세포보다 많죠. 유도 만능 줄기세포 그 95%인 경우에는 보니까 풀려서 전사인자들이 많이 발현되고 있으니까요. 네. 그리고 유도 만능 줄기세포는 아까 130번에서 말했지만 유전자들이 대부분 많이 발현되어야 스템셀이 되는 거잖아요. 분화된 세포일수록 발현된 유전자가 한정돼 있다. 발현된 유전자 부위만 진정염색질이고 나머지는 다 응축돼 있는데 유도 만능 줄기세포는 원래 여러 유전자들이 발현돼야 되니까 풀려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DNA를 풀리게 했더니 더 유도 만능 줄기세포가 잘 되는 걸 보니까 유도 만능 줄기세포는 크로마틴이 풀린 부위가 더 많을 것이다 라고 또 데이터로부터도 찾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린 보기. 자, 여러 가지 노화설을 또 알고 있다면 낙이라고 하는 분자는 활성산소에 의한 DNA 손상을 감소시킨다. 노화의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세포가 활성산소에서 DNA가 손상이 받으면 세포는 노화되고 죽는다. 근데 스템셀은 그 노화된 세포에 반대되는 그림이에요. 죽으면 안 되죠. 줄기세포는. 계속해서 분열이 되기 때문에 반대하다. 그래서 실제로 해보니까 낙을 넣었더니 죽지 않기 때문에 스템셀이 더 많이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노화를 억제하면 더 많이 스템셀이 되는구나 라는 걸 데이터로부터 알 수 있어요.
낙은 세포 노화를 막아서, 이거는 지식형입니다. 세포 노화의 원리를 알아야 낙이 세포 노화를 막는다. 활성산소를 저해하는 건 세포 노화를 막는 것이다 라는 걸 알아야 풀 수 있고, 그러면 유도 막는 줄기의 형성률은 증가됐다라는 건 자료로부터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은 맞는 부위가 되겠습니다. 자, 그거랑 연결을 지어서 이제 포도당을 많이 집어넣게 되면 포도당이 풍부하기 때문에 미토콘드리아를 통하는 TCA 사이클, 전자전달계를 하지 않아도 된다. 전자전달계를 하게 되면 산소가 사용되기 때문에 활성산소가 많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근데 포도당을 많이 넣으면 해당 과정을 통해서 ATP를 얻고, 그렇다면 산화적 스트레스가 없기 때문에 줄기세포가 잘 될 거라는 걸 낙 데이터로부터 알 수 있었습니다. 네, 계속 해당 과정을 하려면 해당 과정의 최응산물인 피루부산이 젖산으로 바뀌어야 되겠죠. 그래서 젖산 발효를 더 많이 할 거다. 실험 2에서 젖산 농도는 포도당을 첨가한 배양액이 일반 배양액보다 높을 것이다. 산소 소모가 작다는 것은 미토콘드리아를 이용한 피루부산의 이용을 안 한다는 거니까. 그런데 에너지는 계속 써야 되니까 포도당을 젖산으로 바꿀 거다라고 추론해서 이것이 틀리다. 포도당을 첨가한 배지에서는 젖산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어요. 나머지 그 부분들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거 유튜브 해설 없어가지고 올리는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끝.